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미국 대선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전 8시 30분 긴급 성명 발표를 통해 합법적인 투표 수로는 내가 쉽게 이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 바이든 후보에게 돌아간 표가 불법적인 표라는 주장을 이어갔고요. 지속적인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 개표를 중단해달라고 낸 소속이 1심에서 기각됐는데요. 미국 대선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어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짚어보고요. 얼마 전 타이어 업체에서 타이어 휠을 고의로 훼손시킨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그야말로 분노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원더스의 That Thing You Do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두 가지 소식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지난 10월 22일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이 이어지면서 CJ 대한통운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와 함께 가로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 작업에 4,000명의 인력 등을 투입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후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비용을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강규혁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 궁금한데 택배 분류 작업에 필요한 추가 인력 투입 비용을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택배 과로사가 이제 연이어 발생들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CJ 대한통운 등 여러 택배사들이 예.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류 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예. 저희 대책위에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보이지만 환영에 저희들도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제 CJ 대한통운이 이제 4천여 명의 분류 작업 인력 투입을 약속을 했고 500억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근데 이 분류 작업 비용을 이제 대리점의 절반을 부담시키고 있고 대리점은 또 연달아서 또 기사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CJ 대한통운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해놓고 예. 이렇게 다시 기사들에게 다시 비용들이 전가돼서는 정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회견을 어저께 했습니다. 예. 좀 말씀 정리를 해보면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네. 본사에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네. 나머지 50만 원을 대리점과 택배 기사님께 전가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이제 형식상으로는 대리점에 전가를 하는데요. 예예. 이 대리점 소장들께서도 또 다시 본인들이 다 부담할 수 없으니 예. 기사들도 같이들 해야 된다라고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당초 발표할 때는 분류 작업에 인원이 투입돼도 이 건당 수수료엔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건당 수수료에서 차감을 하겠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 건당 수수료는 그대로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4,000명을 투입하면 택배기사 5명당 1명씩 분류 작업에 배치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5인당 이 1명의 분류 작업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보통 한 130만 원 정도 전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그랬을 때 그 반 중에서 그 다음에 이 택배기사들한테 추가로만 10몇만 원씩 걷겠다는 의미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11월부터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네.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택배 현장 일부에서는 예. 택배기사들이 이제 이 자구책이 나오기 전에 예. 너무 일이 고되니까는 기사들끼리 뭐 한 3, 40만 원씩 모아서 예. 5명이 한 조기 때문에 분류 작업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이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을 시켰었어요. 아, 기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요? 예, 너무 힘드니까 이러다 예, 예. 죽을 것 같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추석 기간에 이제 그 대리점에서도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이 됐었는데, 예. 현재 이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아직 그 분류작업 인력을 빼지 못하고 유지하는 대리점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한 수백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요. 예. 현재 CJ 대한통운이 약속했던 추가 투입은 현재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인력 지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비용 이야기가 먼저 나온 거군요. 예, 그래서 현장에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정말로 많이 분노가 있죠. 예. 그러면 당시에 이제 대표께서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사과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는 좀 나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저희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것들을 이제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들을 시키니까 예. 그 진정성조차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서글픔이죠. 예, 그렇군요. 참. 네. 자, 비용 분담 관련해서 실제 사례도 접수됐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주 이제 CJ 택배 본사에서 대리점 소장들과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본사 50%, 대리점 50%를 통보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 이제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A 대리점의 경우 예. 대리점에서 30%를 낼 테니까 택배 기사들이 20%를 부담을 하라고 통보를 하고 또는 이제 한 명 인력을 100만 원으로 다 산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넘어도 대리점에서는 이제 그 30% 50만 원 이상을 우리는 못 내니까 예. 나머지 추가 비용 30만 원들은 택배 기사들이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부산 경남 같은 데는 5대 3대 2 룰이 이제 정해진 것처럼 일률적으로 다들 본사 5, 대리점 3, 택배 기사 2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없는 데들 같은 경우는 대리점에서는 아예 못하니까는 50%를 기사들이 전부 내라. 뭐 이렇게들 지금 현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 전남 또 경남 등의 그 군단위 대리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은 아예 분류 인력 투입 계획 자체가 없습니까? 네, 현재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노동조합이 저희 지부가 있는 데들은 그래도 좀 하는 신용들이 좀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데들은 현재 속수무책으로 지금 노출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 본사 쪽에서 대책 발표한 게 뭐 100% 완벽한 대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게요. 사실은 CJ 대한통운 대표께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시면서 대책 발표를 이제 하셨을 때 저희가 많은 매체에서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좋은 발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 못했던 좋은 것도 발표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이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여러 군데서 지금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기구에서 저희들이 같이 상의들을 하자.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라고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서로 지혜를 모아서 저희들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논의들을 합시다라고 제안했는데 논의를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현재 서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들이 수시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책을 발표하고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택배 우리 노동자들한테 체감도는 너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CJ 대한통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 한진택배도 있고 롯데택배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아서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 우리 뭐 교수님들이나 시민사회단체 좀 들어오시고 해서 이게 뭐 분류 작업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 저희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5대 3대 2 비율로 택배기사에게도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 택배기사님들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갑을관계지 않습니까? 늘 아시다시피 사실은 얼마 전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서 같은 경우도 대리점장이 요구를 하면 쓸 수밖에 없어요. 의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점장이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거부를 하면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규혁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였습니다. 네, 이슈 인터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 타이어 업체에서 타이어 휠을 고의로 훼손시킨 사건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분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업체 전반의 점검에 대한 요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일인 만큼 걱정도 큰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이어 휠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타이어가 신발이라고 하면 예. 휠은 발인데 발 없이 차가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중요 부품이고 그래서 예. 휠에 금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교환이 권고되는 겁니다. 늘 회전하고 진동에 노출돼 있어서 상당히 강해야 되는 부품이고요. 만약에 이제 휠이 구부러진 상태로 주행을 하면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떨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제동 편차가 생기면서 사고 위험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 점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례가 여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사 측은 앞으로 대기실에서 작업 과정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또 부정 영업을 한 점주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법적 조치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게 고쳐지겠느냐 이런 부정적 반응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무늬만 가맹점인 직영체제하고 이 가혹한 실적 압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점주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이 본사와 대리점 간에 방금 말씀하신 가혹한 실적 압박 등 좀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라는 문제잖아요. 타이어라는 제품이 사실은 우리나라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가 한 3곳 정도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 납품하는 비용에서의 수익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장에서 새 차가 출고되고 한번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교체되는 시장을 우리가 보통 이제 R2 시장이라고 하는데 리플레이스라고 하는데 교체되는 그 시장. 그렇죠. 그 시장에서의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실적 압박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실적 압박이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무언가 기만하는 행위로 연결되니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영상 덕분에 이런 행태가 적발이 됐는데 사실 좀 걱정되는 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이 조사에 나서니까 그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람들이 벌써 40명이 넘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대부분 타이어 교체하러 갔다가 휠 교환 권유받아가지고 휠과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그러면 비용이 뭐 한 200~300만 원씩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피해자들이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만계약으로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 직영점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본사를 대상으로도 소송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이 휠과 타이어 그 가격 보상을 받으려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환했다라고 하는 뭐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정비 내역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을 소비자가 보게 한다거나 이런 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모니터를 설치해서 바깥에서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좀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교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계속 모니터를 주시하라는 얘기잖아요.
휴게소에 앉아가지고. 예. 믿고 좀 가야 될 텐데, 계속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저는 이제 강력한 보상 체계를 통해서 예. 아예 이런 행위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도적으로 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해당 업체 한 곳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타이어 휠 훼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이걸 업주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행위를 하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묵인하겠죠. 또 직원의 행위가 결합돼서 일어나는데 그 결과로 얻는 것이 막대한 이익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행위를 잘하는 직원이 또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직원이 가맹점을 옮길 때마다 그 가맹점의 매출은 늘어날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저기는 매출이 갑자기 뛰는데 다른 곳은 뭐 하냐? 예. 이런 얘기가 또 흘러나올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의로 잘 손상하는 사람을 영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그 타이어뱅크 외에 다른 가맹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이게 알고 보니까 이 고의로 휠을 훼손한 사람이 예. 이전에 그 타이어뱅크에서 일하다가 판매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영입된 사례라는 겁니다. 예. 2년 동안 일하면서 해당 매장의 휠 판매량이 5배 가까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만 행위를 하는 사람이 계속 한다는 거죠. 이 기만 행위를 잘하는 직원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또 스카우트까지 되는. 당연히 이제 예. 기만 행위를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해당 가맹점은 수익이 늘어나니까. 예. 이 기만 행위를 잘하는 사람을 서로 스카우트하려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단순히 하나의 대리점 문제가 아니라 좀 전체 이 좀 윤리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본사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사 차원에서도 윤리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설령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가맹점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본사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알고도 묵인할 묵인한다.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휠 고의 훼손과 함께 휠 균형을 보는 기계에 조그만 자석을 달아서 일부러 휠이 흔들리게 한 뒤에 좀 교체를 유도하는 수법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들 보면요, 이 가맹점 몇 군데가 아닌 업계 전반에서 이런 방법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미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심지어 그 대기업 타이어 가맹점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거고, 그 말씀하신 휠 균형만 해도 보통 타이어 갈고 핸들 떨림 잡기 위해서 휠 균형을 보게 돼요. 예. 이때 휠 밸런스 기계가 자석 붙인 다음에 기계 돌리면 무조건 떨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걸 소비자한테 보여주면서 교체를 권유하죠. 어느 누가 그렇게 떨고 있는데 예. 문제가 있군요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주행은 되니까 그냥 놔두라고 하면 자동차하고 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수리비 엄청 많이 나오니까 권유를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래도 이제 사람 봐가면서 한다고 하죠. 자동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 강권을 하고 예. 얘기를 좀 해보다가 이 사람은 자동차를 좀 아는구나 그러면 권유하다가 포기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좀 뭔가가 좀 양심적인 행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 다시 한번 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민들은 안전을 맡긴 곳에서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니까 황당하고 걱정되면서 신뢰가 많이 무너졌는데,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 애프터마켓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보통 타이어를 구분할 때 이제 OE와 R2로 구분을 해요. 예. OE는 자동차 회사가 공장에서 새 차 만들 때 들어가는 타이어를 말하는 거고, 그 타이어가 출고가 돼서 소비자가 주행을 하고 이용을 하면 소모가 되니까. 예. 그다음에 교체하는 시장이 이제 R2, 리플레이스 시장이라고 하는데, 예. 타이어 제조사 입장에서는 OE보다는 R2 쪽이 큰 수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예.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한번 바꾸면은 클레임이 별로 없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혹에 쉽게 늘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뭔가 정비를 받거나 자동차 부품을 교체할 때는 정비 내역서를 요구해서 반드시 보관을 하세요. 정비 내역서를 요구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요구하시면 됩니다. 예.
요구를 해도 안 준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정비 내역을 잘 보고 타이어를 교체한 건지 뭘 한 건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언제 어디서 교환했고 이때 다른 거 바꾼 건 없는지 예. 또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비 내역서를 정식으로 발급받는 게 곧 증거니까 항상 이 정비 내역서를 꼭 좀 보관하시는 게 예. 습관처럼 보관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비 내역서를 요구해서 보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추후에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예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이 아는 것보다 나도 자동차 많이 알아. 나 정확하게 짚고 갈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여서 오히려 상대방이 기만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죠. 예. 자,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보니까 일단은 그 본사 차원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서 부정 영업 차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기는 좀 많이 역부족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어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죠. 예. 내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 회사는 이제 타이어를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뭐 가격적인 면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앞으로 소비자들이 불신을 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또 가맹 스타일이 아니고 직영점으로 좀 바꿔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아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조치가 돼서 신뢰를 회복해야만 아마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유통회사는 타이어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많이 사올수록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그럼 많이 사오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팔려면 가맹점한테 많이 팔라고 독촉을 할 수밖에 없죠. 압박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압박을 받은 가맹점은 당연히 재고를 소진을 시켜야 되니까 소비자로 하여금 약간의 기만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결국은 이것도 가격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이어가 신발보다 싸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 타이어가 신발보다 쌀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마케팅 슬로건이지만 실제로 신발보다 싸지는 않을 거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 구조가 저렴하게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없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죠. 그런데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개인의 양심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뭐 일부 비양심을 가지신 분들은 여전히 내가 안 걸리면 돼 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정비 내역서를 먼저 요구하는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건강상담, 유방암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들으시고 2부로 돌아올게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45명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145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117명, 해외 유입이 28명으로 총 145명입니다. 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요양시설, 요양병원을 비롯해 가족이나 지인 모임, 직장 사우나 등 일상적 공간의 감염에 더해 장례식장, 결혼식장, 콜센터 등을 고리로 새로운 집단 발병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한편 전북 군산 미군 부대 소속 20대 장병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167번째 확진자인 A씨는 지난 3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군 전용 버스로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자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경기도 오산 미 공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숫자 1단계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 발표합니다. 어제부터 1.5단계로 격상한 충남 천안과 아산을 제외하면 수도권 등 전국에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적용이 유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1에서 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돼 총 5단계로 세분화됐는데요. 자,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요.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그리고 직접 판매 홍보관 등 중점 관리시설 9개 종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입장인원 1명 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종교 활동은 개인 간 1m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가능하지만 숙박 행사는 금지됩니다. 충남 철안과 아산은 어제부터 1.5단계로 격상됐죠. 지역 유행 초기 단계인데요.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자,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6천여 명입니다. 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단체가 오늘 하루 전체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6천 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돌봄 전담사 측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었죠.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맞벌이 등 초등 돌봄 교실에 의지하고 있는 가정들은 당장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난감한 상황인데요. 코로나에 따른 초과 근무가 만연한 가운데 학교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만 정하는 온종일 돌봄법이 발의돼 돌봄 전담사가 고용과 처우가 불안해지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등이 구성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돌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법안 제정을 중단하고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 근무로 바꿔달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교사단체는 코로나19 등으로 학교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지금처럼 돌봄 교실까지 챙기긴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봄 서비스는 교육보다 복지 사업에 가깝다며 지자체가 담당하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제안한 초등 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안건 등 실무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연대회의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 각 직능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결론이 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엔 건강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자 1999년 이후로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 유방암은 다른 어떤 암보다 완치율이 높은 암이라고 평가되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한 영화제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자, 핑크 리본 영화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한국 유방암 증가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도 식습관의 변화,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변화 등등이 있겠습니다. 한국이 서양화된, 아주 급격하게 서양화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서구화된 음식들을 먹고 있고 또 최근에 출산율이 거의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출산율 저하도 유방암을 많이 일으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급격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남성의 유방암을 다룬 드라마가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20, 30대나 남성 유방암 발병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남성 유방암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약 100명 정도의 남성 유방암 환자가 생기고 있고요. 남성들은 사실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진행된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그 과거에 했던 그
드라마는 제가 의료 자문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드라마인데 예. 아무튼 남성분들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뭐가 만져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예. 저도 한번 만져보고. 네네. 아니, 사실 남성의 경우는 좀 유방암에 걸린다는 거 의심도 좀 잘 안 하지만 그렇죠.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환자들 많으십니까? 굉장히 진행돼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예. 많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유방 조직이 별로 없죠. 예. 유방 조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만 혹이 자라더라도 밑에 있는 근육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진행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여성분들이 진료를 하는 유방외과에 남성분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오시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 잘 꺼려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너무 진행되면 사실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예. 자,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유전에 의한 부분이 많이 이해가 되는데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딸도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죠. 예. 위험인자 중에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또 특히 가족 중에 직계가족 그리고 그 가족이 젊었을 때 유방암에 걸린다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유방암이라면 내 위험은 2배가 되고요. 2명이라면 내 위험은 3배가 되고 가족 중에 3명이 유방암이라면 내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4배 이상 예.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죠.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중에서도 안젤리나 졸리와 같이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여성 가족이 된다면 그 여성 가족들에게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거의 80% 평생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암은 사실 진단 시기와 또 치료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유방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좀 높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네. 영기 유방암의 경우에는 사실 완치율이 99.9%라고 볼 수가 있고요. 1기나 2기에만 진단돼도 5년 생존율은 95% 가까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방암을 물론 걸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꼭 걸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기나 1기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시기에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죠. 예. 자, 그렇다면 검진이 매우 중요할 텐데 검진 주기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 40세 이전의 여성들은 유방 촬영을 할 필요는 없고요.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자가검진,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는 자가검진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뭐가 멍울 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40살이 넘으면 나라에서도 2년에 한 번씩은 유방 촬영을 무료로 해주는데 유방 엑선 촬영, 보통 맘모그램이라고 하는 엑선 촬영을 최소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번은 저희가 하기를 권하고요. 유방 엑선 촬영을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면 사망률이 30%나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망률이 줄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죠. 네, 검진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갑자기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남자인 저도 불안한데 남자가 이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워낙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할 필요는 없고요. 만져진다고 느껴졌을 때 즉시 병원을 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자꾸 제 가슴을 이렇게 만지게 되는데 유방암 진단 병원에 가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가 진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도 이 방법으로 자가 진단 후에 병원에 방문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는 멍울,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가장 흔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가검진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간혹 이제 목욕 관리사, 세신사 분이 마사지나 혹은 목욕 세신을 하다가 만져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꼭 반드시 자가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가검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하면 멍울이 만져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생리가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유방에 있는 혹을 만질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생리가 끝난 후에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물론 폐경이 된 여성의 경우에는 그냥 매달 1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 생리가 끝난 후에 3일이 지나서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폐경 이후에 얘는 아무 때나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멍울이 잡히면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소개를 해 주시죠. 자가검진의 방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를 만지느냐인데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져야 될 곳은 당연히 가슴이겠죠. 예예. 하지만 가슴에 있는 유방암이 잘 전이되는 곳은 겨드랑이 쪽 림프절과 우리가 쇄골 위쪽에 있는 림프절로 목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가 잘 됩니다. 예예. 그래서 유방을 꼼꼼히 빠짐없이 만져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겨드랑이와 쇄골의 위쪽 림프절을 만져서 그쪽에는 무엇이 만져지는 게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예. 맨 마지막에는 유두를 짜서 혹시 분비물이 있는지 보통 이제 피 색깔이 나는 분비물이나 혹은 노란 색깔이 나는 분비물은 예. 무엇인가 혹이 자라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분비물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방 자가검진의 마지막 모든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멍울이 잡히고 뭐 피 분비물이 난다고 해서 상당히 진전된 건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는 한 2cm 정도면 유방에 있는 혹을 만질 수가 있고요. 예. 특히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초기의 유방암인 경우가 훨씬 많아서 멍울이 만져진다고 무조건 또 이렇게 패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멍울이 만져진다고 전부 다 유방암은 아니죠. 예예. 양성혹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옆집 뭐 언니나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꼭 예. 병원을 직접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뭐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병원 방문하시는 게 최선의 정답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앞서도 이야기 나눴지만 유방암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빠르게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핑크리본 캠페인이라고 부르는데 핑크리본이 과거 이제 브레이저가 없을 때 여성들이 하얀색 손수건으로 가슴을 가리고 핑크색 리본으로 브레이저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방암을 상징하는 리본이 핑크리본인데 매년 10월 달, 지난달이죠. 10월 달은 핑크리본 캠페인을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좀 고취해서 여성분들이 자가검진도 열심히 하고 조기 진단을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이고 사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그런 캠페인들이 거의 없어졌지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일종의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좀 알리기 위해서 하는 캠페인 같은데 그런데 이게 다른 암보다 유방암에 대한 캠페인이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 유방암 캠페인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유방암이란 질환의 특성이 있는데요. 일단 여성분들이 거의 99% 이상이 여성분이라는 것이고요. 단일 성을 가신 분이 이제 질환에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잘 뭉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암이라면 환우회가 형성되긴 사실 어려운데 예후가 좋은 암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환우분들이 뭉쳐서 자신의 그런 고통들을 함께하고 또 그런 것들을 널리 건강한 여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핑크리본 캠페인이 잘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성에서 제일 흔한 암이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그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좀 유방암 캠페인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대림성모병원에서도 유방암 관련한 또 영화제를 진행 중이죠? 네. 저희가 올해 첫 이제 1회 핑크리본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영화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하도 오프라인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핑크리본 캠페인을 전혀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것이 좀 들어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영화제를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갑작스럽게 준비를 해서 1회를 지금 런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1022번님께서는 핑크리본 영화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휴대폰으로 간단히 찍은 영상으로도 응모가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찍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들어왔네요. 네, 이게 중고부도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시상 내역에 중고부가 있고 일반부가 있어서 학생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요즘 핸드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해상도 이상만 맞춰진다면 가능하고요. 30초부터 10분까지이기 때문에 초단편 영화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짧지만 여성분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올려줄 수 있는 내용 또
유방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을 사실 주제와 상관없이 유방암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로 저희가 넓게 주제를 선정했거든요. 뭐 주제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관련돼서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제가 참 많아요. 뭐 칸이나 우리나라에선 부산 국제영화제 있고 병원에서 진행하는 영화제는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 이렇게 영상물 제작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글보다는 많이 영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소구력이 것이고,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짧은 영상을 보더라도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영화제를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예. 사실은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한계가 있고 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드는 노력에 비해서 별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거를 대중들에게 오픈하면 얼마나 좋은 또 아이디어들이 또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고치시는 것, 고치시키는 것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양가적인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영화제를 기획하게 됐고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예. 그 칸 영화제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레드카펫이 사실 영화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못하지만 미래에는 핑크 카펫을 깔고 예. 수많은 배우들이 혹은 수많은 감독들과 함께 제작자들과 함께 영화제를 크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캠페인은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네요. 네,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좀 웃기지만 남자도 참여가 가능하겠습니까? 물론이죠. 남녀 구분 없고요. 사실 남성 유방암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 또 우리의 부인 또 우리의 자녀, 따님들이 다 유방암에 걸리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유방암은 개인의 암이 아니고 가족의 암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남성분들도 참여를 한 것이 가능하죠. 예. 내년에는 제가 그 핑크 카펫을 좀 밟게 되기를.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영화제 출품된 작품들 중에서 수상작은 이후에 일반 시민들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당연히 그 목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질문이 좀 들어와서요. 6249번님께서는 가슴이 정말 작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라고 하셨거든요.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도 많이 하세요. 가슴이 크면 유방암에 더 많이 걸립니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유방의 크기와 유방암의 빈도는 관련이 없고요. 사실 유방암이 작으신 분들이 나는 유방암에 절대 안 걸릴 테니 검진 안 해도 돼라는 이 사고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것이죠. 그렇군요. 유방암의 크기와 상관없이 유방암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은 반드시 매년 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가슴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방암은. 6976번님, 건강검진을 하면 치밀 유방으로 나옵니다. 치밀 유방이면 유방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치밀 유방은 병은 아닙니다. 유방 조직이 많다는 뜻인데 나이를 들면서 유방 조직이 지방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치밀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근데 이제 폐경이 된 여성의 경우에도 치밀도가 계속 높아져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치밀 유방이 심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암에 걸릴 위험이 1,5배 정도 높게 나오겠죠. 하지만 20대나 30대 여성이 만약에 유방 촬영을 했다면 당연히 치밀 유방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하지만 20대나 30대는 그래서 유방 촬영을 저희가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또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40세 이후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3928번님. 병원에서 유방에 석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꼭 제거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유방암의 초기에 석회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상피내암이 그런데 그렇다고 석회화가 있다고 전부 다 유방암이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 석회화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저희가 유방암을 의심하는 그런 석회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석회화를 다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영화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영화제 공모 일정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공모는 사실 시작은 됐고요. 예. 저희가 3개월의 시간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공모를 마무리하겠고, 예. 그다음에 소정의 시간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작품이 수상이 될지 좀 궁금한데 기준이 좀 있습니까? 사실 전혀 현재까지는 예측을 못하겠고요. 사실 어떤 작품들이 들어올지. 근데 장르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영화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유방암의 어떤 스토리를 쭉 엮은 환자분들의 스토리를 엮은 그냥 다큐멘터리 형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홍보를 위한 캠페인성 그런 작품도 있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다 넓게 넓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독창성, 예술성 등등 모든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성 영화 감독님으로 유명하신 변영주 감독님을 심사위원장으로 저희가 모셔서 저로서는 이제 분인데. 유방암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또 영화에 대한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변영주 감독님과 함께 좀 더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모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자꾸 욕심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죠. 자, 유방암 아무래도 잘못된 인식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시선에서 만들어지면 이해도 좀 될 것 같고 보고 느끼는 것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자, 잘못된 인식 개선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효과 마지막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많은 참여 또 영화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추후에 만들어진 그 작품 정말 보고 싶어요. 기대가 많이 되시죠,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유방암 잘못된 인식들 개선을 위해서 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어느덧 한 해 마지막 계절 겨울이 왔군요. 시간 정말 빠릅니다. 자, 오늘은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입동인 내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낮부터 맑아진다고 합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로드 맥컨의 엔드 투 이츠 시즌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